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입니다. 오늘도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코스피 사상 최대 폭락. 예, 어제 낙폭이 12.06%, 사상 최대입니다. 어제 증시 현황부터 간략하게 좀 보시죠. 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국내 증시가 이틀간 급락을 한 거고요.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였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역대 최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말씀해 주신 대로 12.06%고 그리고 코스닥은 14%가 하루 만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개장한 이래 가장 큰 하락률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도 사이드카는 물론이고 더 강력한 조치인 서킷 브레이커도 어제 장중에 발동이 됐습니다. 이 코스피가 얼마나 빠진 거냐? 12.06%라고 하면 이제 그 자체로도 많이 빠졌지만 역대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9.11 테러 2001년에, 2000년에 닷컴 버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는데 이때하고도 비교해도 가장 많이 빠진 겁니다. 대표적으로 9.11 테러 때는 12.02%가 그 다음 날에 빠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12.06%가 빠졌으니까 그보다도 조금 더 빠진 겁니다. 이게 한 종목이 12%가 빠져도 무슨 큰일이다 하는데 지수 전체가 12% 빠졌다는 거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한가 근처였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코스피가 전체 종목이 950개거든요. 예. 13개 종목만 상승을 했어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98%의 종목이 다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파랗게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어제 하루 만에 440조 원 정도가 증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코스피가 지금 5,000피도 위태로워졌거든요. 그제도 주가가 많이 빠졌고 어제도 많이 빠지니까 이틀간 1,150포인트 정도가 빠졌어요. 예. 원래는 한때 한 6,300포인트도 넘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거래는 5,093.54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도 하락장이다라고 하면은 5,000피도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누가 팔았느냐? 주체는 크게 세 개로 보잖아요. 기관, 개인, 외국인 이렇게 보는데 외국인은 그제는 매도세였는데 어제는 2,370억 원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팔자에서 사자로 전환이 됐고요. 개인도 797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팔았느냐? 기관인 거예요. 기관이 한 5,9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관 매도가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코스피 13개 종목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런 장에도 상승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었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체크를 안 해왔는데 예. 오히려 사실은 이제 하락한 종목들이 좀 주요했죠.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7만 2,200원이 됐거든요. 한 20% 정도 폭락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84만 9천 원이 됐는데 한 10%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틀간 20%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 현대차는 이틀간 한 15.8%가 빠져가지고 어제 50만 1,000원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그 1,476.2원으로 어제 주간 거래를 마쳤거든요. 근데 야간 거래 중에 한때 1,50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1,500원이 심리적 마지노선이잖아요. 예. 그걸 한때 넘기도 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빠지긴 했는데 한국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대표적으로 대만 가건 지수 같은 경우에는 4.37% 빠졌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3.61%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피가 12.06%가 빠졌으니까 두 배는 물론이고 거의 3배 정도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예, 그제도 많이 빠졌고 우리만 특히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대체 공휴일 때문에 월요일을 쉬어서 이게 하락 에너지가 뭉쳤다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어제도 더 많이 빠졌습니다. 앞서 그리고 상승한 극소수의 종목들은 에너지, 가스 네. 이런 종목들이 좀 있다고 하네요. 예, 김준일 평론가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한국이 많이 빠진 이유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만 50%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으니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 매매가 많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국이 이제 외생 변수에 가장 취약하죠. 그건 이제 두바이가 중동 원유 의존도도 높고 원래 과거에도 보면은 이런 좀 작은 규모의 경제 외생 우리가 절대적으로 작지는 않지만은 예. 어쨌든
이런 외생 변수에 좀 취약한 부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안은 일단 B2가 지금 당장 현안이 된 것 같아요. B2 그러면 신용으로 산 사람들 예. 또 미수한 분들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식 용어로 하면은 신용거래 융자 잔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빌려가지고 주식 담보로 맡기고 빌려가지고 지금 투자를 한 금액이 얼마냐 사상 최고치인 32조 8,040억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난해 9월에는 22조였으니까 한 10조 원 늘은 거예요. 한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정부에서 뭐 비투하라라고 하진 않았지만은 야 이거 상승장이니까 나 빚내서 주식할래. 문제는 이게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담보 유지 비율이 있어요. 예. 담보 유지 비율이 뭐냐면 한 140% 정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이게 가치가 내가 빌린 돈의 140%는 돼야지 이게 유지가 되고 아니면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추가로 이제 마진콜이라고 하는데 예. 추가 담보금을 요구를 해요 증권사에서. 근데 그게 추가 담보금이 개인이 넣지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강제로 매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너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손해 볼 것 같으니까 그냥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기계가. 빚을 내서 그러니까 주식 담보로 네. 해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신용으로 사는 건데 이게 뭐 예를 들어 한가 한 방 맞아버리면 증권사가 이 주식을 다 팔아도 빌려준 돈을 못 받겠다 예. 싶으면 그 전에 그냥 강제로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예. 아예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자동이 돼가지고 아직 이제 강제 매매가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진콜이라고 예. 추가적으로 담보금을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거를 하루 이틀 새 못 넣고 계속 하루 이틀 새 증시가 더 빠진다. 그러면 강제 청산에 들어가면은 이게 또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또 그래서 그 지금 기로에 섰다. 그래서 오늘 뭐 내일 증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틀 동안 코스피가 18%가 떨어졌는데 만약 지난주 금요일에 사신 분이 신용으로 사신 분이 있다면 오늘도 떨어지면 내일 강제 청산 그러니까 아침에 아예 하한가로 증권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매도 주문을 내는 거죠. 예. 이게 오히려 주가를 더 누를 염려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2부에 허준영 서강대 교수가 나오니까 또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하는 민주당. 예, 어제 뭐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박수현 대변인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뭐 사퇴도 타이밍이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흐름을 먼저 보면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말에 사법개혁 3법, 그러니까 뭐 법 왜곡죄랑 대법관 증언하고 이런 내용들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입장 밝힌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사법개혁 법안 통과된 거에 관련해서는 갑작스런 개혁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숙고해달라. 심사숙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태학 대법관이 그 임기가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후임 절차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협의 중이다. 이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그제 출근길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는 이 심사숙고해달라는 이 표현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제 사퇴 욕구가 나온 거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사퇴 요구를 했는데 일단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해달라라고 압박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뭐 이외에도 정 대표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본인이 안 가고 법원행정처장만 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즉 예, 그때는 발언을 안 해놓고 왜 이 문제에 대해서만 발언을 하느냐 이런 공격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눈길을 끌었던 게 박수현 수석 대변인 페이스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수현 그 의원에 대해서는 기자들 평가가 막 그렇게 강한 표현을 많이 쓰는 정치인은 아니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어제 페이스북에는 역겹다. 하루속히 사퇴해라.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조속히 거취를 정해라. 즉 사퇴해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정말 말대로 박수현 대변인이 좀 온건하고 표현도 부드럽잖아요. 네. 역겹다라는 표현은 박수현 대변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좀 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흐름이면 탄핵까지 가는 거냐? 어제 실제로 국회에서 탄핵 공청회가 열리긴 했거든요. 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하고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영배 의원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지도부는 선을 그었어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했거나 계획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강한 표현을 썼던 거는 사법개혁 3법의 통과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예.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민주당 왜 이렇게 지도부에서 강하게 때리느냐? 어제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일단 그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에서 문제 삼는 것이 그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도 당연히 불만이고요. 당연히 지금 이 흐름에서 보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를 했으니까 남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과를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 국무회의만 남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거부권 쓰라는 거 아니냐. 민주당 모 관계자 말로는 거부권 쓰라는 거는 너무 선을 넘었다. 이런 분위기가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얘기를 민주당 내에서는 일종의 힘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개혁안 이런 거 통과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이 있고요.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봅시다. 이 그림이 뭔가 좀 주고받자라고 좀 겨루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더 강하게 공격을 나섰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지금 다음 수순에서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모든 힘을 좀 집중할 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 민주당 인사가 하는 말이 이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거의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즉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얘기는 최초로 제안한 사람한테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토당토 않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지금 박수몽 기자가 잘 설명을 했는데 김준일 평론가가 주목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정청래 대표가 저항군 우두머리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두머리 하면은 이제 우리가 떠올리는 게 내란 예. 우두머리 윤석열 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등치시키려고 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법부가 예를 들면 뭐 비상계엄 시에는 침묵하다가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에만 지금 발언을 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이밍을 좀 하려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법관 증언도 지금 해야 되고 사사건건 지금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4명을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2년 뒤부터. 예. 그러면 이제 상당히 긴장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희대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번에 이제 좀 교체를 하자라는 건데 뭐 탄핵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탄핵을 해서 명백한 법 위반을 하고 그게 이제 직을 파면을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거가 지금까지 헌재가 그런 거를 별로 인정해주지는 않았잖아요. 탄핵 소추는 가능하죠. 예, 국회에서 소추는 가능한데 헌재가 탄핵 의결을 하려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근데 김준일 평론가 보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심지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률 위반이 있어도 이거를 파면하지는 않았으니까 과거에 예. 이제 검사들이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방위적인 압박이라고 보고요. 이게 약간 위태위태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난 9월 말 10월 초에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조희대 청문회 한다 아니면 국정조사 찾아가서 한다 막 이러면서 좀 많이 사법부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뭐 우려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노태학 대법관 후임 대법관도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제청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서 예.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의견을 이제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대법원의 이제 의견이고 임명권자의 그 의견을 존중해라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을 지금 추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물밑에서 조율을 해서 이게 됐거든요 임명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전선이 여러 군데 생기겠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대법관 후임이 노태학 대법관이 물러났는데 후임을 사실은 바로 알아보고 물밑 조율을 해서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계속 비어 있는데 대법원장은 재청권이 있고
재청권이라는 건 자, 이 사람을 임명해 주세요라는 거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을 임명할게요라고 되는데 이 사람이 서로 안 맞으면 예전에 조율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최장 140일 정도 이제 공백이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이고 굉장히 예. 이례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아까 언론에서 뭐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이런 데서 오늘 사설로 써가지고 사법부 독립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희대 사퇴 압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언론도 지금 전선이 좀 쓰고 진보 언론은 이거에 대해서 좀 침묵하거나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고 보수나 중도에서는 좀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고 좀 전선이 좀 생기고 있다. 예. 예, 물론 뭐 비판의 자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물러나라고 그렇게까지 대놓고 압박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그럴 바에 아예 탄핵 소추를 해라. 탄핵 소추를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기 연결해가지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그만두게 됐거든요. 예. 이미 사인은 내놓은 상태였는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그러니까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장직을 같이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역시 사법개혁 3법이 통과가 되니까 사의를 밝혔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항의성으로 해석이 됐던 거고요. 4일 만인 어제 조 대법원장이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좀 왜 이례적이냐면은 42일 만에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물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격을 좀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어제 민주당 쪽에 뭐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만둔 거 같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압박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 파기환송심의 주심이었거든요. 근데 예.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그때 처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못 봤던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처음부터 인사였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이하영 전 부지사 재판에 대해서도 그렇게 선고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간과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을 할 때 역시 그 박영재 대법관이 했었는데 징역 7년 8개월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평가는 국회에서는 좀 대가 약한 사람이라서 압박받으니까 물러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법원 쪽의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때 파기환송 사건 주심이었던 게 공격 사유가 되니까 좀 아무래도 사법부에 부담을 본인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물러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내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무 감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은 좀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굳이 왜 파기환송심의 주심을 이 자꾸 발언을 해야 되는 법원행정처장을 시켰느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국회나 이제 법사위에 갈 때도 법원행정처장이 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괜히 더 논란될 만한 사람을 시켰느냐 이런 지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다음 뉴스 볼까요?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의 박찬대 단수 공천. 예,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도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박찬대 의원도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지역구가 인천 연수 갑이거든요. 어제 인천시장 단수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2호 단수 공천이에요. 어제 김희수 공관위원장이 2호 공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우상호 전 수석하고 그 다음에 박찬대 의원도 이렇게 단수로 공천을 했습니다. 좀 주목됐던 장면은 정청래 대표가 되게 축하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특히 이 표현이 인상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저의 절친, 친구이자 동지로서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주목이 되냐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두 사람이 굉장히 강하게 붙었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또 주목이 됐던 거고요. 좀 의미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골목골목 선대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될 때 대선 때 가동됐던 선대위인데 지역별로 다 선대위원장을 따로 임명을 해요. 근데 그때 인천 지역 선대위원장이 박찬대 의원이었고 예. 강원 지역 선대위원장이 우상호 전 수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을 일종의 대선에서 지선까지 염두에 둔 조직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지금 두 사람은 실제로 골목골목 선대위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주목되는 거는 인천 계양을이에요. 지금 인천 계양을 지역에 송영길 전 대표가 뭐 대표적인 친명 인사잖아요. 예전 나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돌아가겠다 이런 상황이고 예. 여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잖아요. 계양을로 역시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 굉장히 관심사이기도 하고 주요 의제인데 일단은 매물이 하나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수갑 지역이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을 조정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1단계로 열렸다라는 거고요. 일단 보궐선거 하나를 더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굴 어디로 보낼 거냐 이게 관건인데 제가 당 지도부 모 인사한테 물어봤을 때는
일단 뭐 당연히 확정된 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 대표가 더 정치적으로 큰 어른이니까 양보해 주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게 좀 조정이 쉽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일단 이거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약 2분 뒤에 송영길 대표가 나오니까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당은 그냥 순항하고 있다. 큰 잡음 없이 이제 몇 군데 이제 교통정리 개항을이나 이런 데 빼놓고는 순항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지금 어제 기준으로 중앙선관위에 이제 등록된 예비 후보자 수를 보면은 17개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은 20명, 국민의힘은 12명이에요. 그리고 광역 의원도 민주당은 544명, 국민의힘은 208명. 그러니까 예. 더블입니다. 더블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는 게 별로 승산이 없다라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 생각하고 있다. 장동혁 지도 체제가 좀 헤매는 거와 지금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은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현역들을 엄청 압박하고 있어요. 현역들 기득권 내려놔야 된다.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 아예 그러면은 사퇴해라. 사퇴하고 현역 기득권 내려놓고 경선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어제는 이제 복면가완 방식의 경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서울시의 경우 뭐 그렇게 하겠다. 서울시의 경우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명의 후보군이 있으면은 현역이 우세하니까 현역 왕자 자리에 한 명 있고 자기들끼리 경선에 치러서 1대1로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흥행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세훈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그 이제 오디션 토너먼트 형태를 하는 동안 경쟁을 하는 동안 한쪽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왕관 쓰고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건가요? 뭐 그분들이 복면을 쓰고 나오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형식은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다. 이거는 이런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굉장히 내부 공천도 지금 내용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